안녕하세요.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토니 에드만입니다. 제가 무비썸을 진행한 지도 벌써 11번째가 됐는데 11번째는 좀 더 특별한 영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토니 에드만으로 정했고요. 개봉한 지는 좀 됐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좋기도 하고 저한테는 조금 이르게 얘기하면 어쩌면 올해의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이 영화를 총 한 세 번째 본 건데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 그리고 이번에 볼 때 느낌이 다 달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 볼 때는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영화가 담고 있는 어떤 컨텍스트 같은 것들이 좀 더 보이고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다가왔고 최근에 세 번째 다시 봤을 때는 좀 개인적인 체험 때문인지 몰라도 완전 색다르게 또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꺼내왔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3시간에 약간 못 미치는 162분이라는 굉장히 긴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 가장 큰 장점은 그럼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장르로 보면 아마 코미디, 가족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이라는 어떤 특수성, 콘텍스트 하에 놓고 보면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영화이기도 해요. 기성세대와 자식세대 간의 어떤 갈등들을 드러내고도 있고요. 혹은 유럽이 차에 있는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비판들도 녹아있는 영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영화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타이밍에 이 영화 나에게 다가오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아마 최근에 약간 제가 갖고 있는 갈등 아니면 고민들에 대한 부분이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좋은 영화는 여러 번 볼수록 여러 번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이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중에는 올해의 영화, 올해의 영화라고 꼽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늦은 만큼 스포일러에 신경 쓰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즐기기 위해서는 이 방송 보시기 전에 영화를 한번 보시고 오면 좋겠고 일단 지금부터 진행할 거는 보셨다는 전제하에 한번 얘기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사전 정보를 알면 좋은데 일단 이 영화를 만든 마레나데라는 감독에 대해서 독일 감독이고요. 이 영화가 세 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거의 13년 동안 3편밖에 안 찍었거든요. 굉장히 작게 찍은 거죠. 두 번째 찍었던 영화가 에브리원 엘스라는 영화였고 이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수상을 했고요. 사실 토니 에드만 같은 경우도 칸 영화제나 올해 영화제들에서 뭐 상을 다 휩쓸 수 있는 영화였는데 아마도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 평가를 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니까 매번 이제 심사 기준이 좀 달라지니까 그 기준에는 약간 뭐 미쳤나 봐요. 어쨌든 올해 평단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마레나데 감독을 계속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3편에 불과하지만 사실 그 중에 한 편은 또 학생 때 만든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고 아마 향후 독일 영화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이 감독을 빼놓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14년 동안 3편밖에 안 찍은 이유는 한 7년 정도를 프로듀서를 했어요. 그 미겔 고메즈라는 감독의 천일 야화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의 프로듀서는 7년 정도를 하느라 본인 작품을 좀 못 찍었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를 찍은 배경에 대해서인데요. 도입부만 독일의 아예 지방에서 찍었고 실질적인 촬영은 거의 다 루마니아에 있는 지역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촬영을 루마니아에서 한 이유는 영화의 어떤 배경 혹은 주제와 어떤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아마 이국적인 공간에서의 부녀 관계를 그리고 싶었던 게 가장 컸을 거고 2차적으로는 이제 독일 혹은 유럽의 어떤 상황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를 가족 드라마 혹은 코미디라는 장르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볼 때는 이 영화는 정말 가족 드라마, 코미디에 가깝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녀 관계의 이야기이고요. 일에 빠져 있는 딸, 일에 빠져서 사는 딸과 인생을 좀 더 즐길 바라는 아버지, 이 두 사람의 관계 혹은 대립에 대한 얘기죠. 이런 드라마들은 사실 되게 많이 봤어요, 사실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도 대충 알고 있죠. 네, 그런 장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는 되게 무난한, 그렇게 특별할 구석 없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단지 보여주는 방식들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리고 독일이라는 상황이 좀 특수할 뿐이고. 재밌는 거는 보통은 이런 방식일 때는 보수적인 아버지가 있고 진취적인 딸이 있고 이제 두 사람이 대립하는 건데 여기서는 역전이 돼 있죠. 진취적인 리버럴한 정신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위해서 뭐 많은 걸 희생하고 있는 딸, 요 두 사람의 관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식 세대와 부녀 세대가 역전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사실은 되게 유럽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영화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가족들은 크게 상관 안 하고 서로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가족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이혼을 한 상태고 딸은 또 멀리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키우던 어떤 늙은 개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딸을 만나러 잠시 딸이 있는 그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라는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딸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기준에서는. 그 전까지는 사실 크게 관여 안 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자기 생활에 침투해 오니까 딸은 또 불편한 거고요. 두 사람이 갈등 관계를 계속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주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선을 넘지는 않고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란 사람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 농담을 하지 않고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 오프닝에서 이제부터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오프닝에서 택배 기사가 오는데 아버지가 택배를 받고 그냥 받으면 될 것을 나중에 이제 방 안에 있는 누군가 있다라고 잠시 들어갔다가 톤이라는 사람으로 자기가 분장을 해서 나와요. 근데 보면 누가 봐도 그냥 분장한 게 보이거든요. 되게 어설프게 분장해서 나는 동생인 톤이인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뭐랄까요. 약간 타이밍이 항상 어긋난 농담을 해야 된다. 농담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뭔가 잘못 도착한 농담 같은 걸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농담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요. 오프닝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죠. 근데 이 딸의 경우에는 그런 농담이 되게 싫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티격태격하는 장면들이 수시로 나오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딸의 생활에 좀 관여를 하려고 했던 아버지가 한 발 물러섰다가 갑자기 토니 에드만이라는 가명을 쓰고 연기를 하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런 식으로 자기 역할놀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토니 에드만의 사람이 돼서 실제로 이번에는 선을 지키지 않고 딸의 생활에 불쑥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이러쿵저러쿵 관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딸도 보통은 아버지가 그렇게 분정을 하고 오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한마디 할 법도 하는데 그대로 맞받아 쳐요. 같이 역할놀이를 해줘요. 진짜 토니 에드만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랑 지금 내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영화의 가장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약간의 서로의 입장이나 상황들을 이해하고 서로 이제 화해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갈등에 있던 딸과 아버지, 부녀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어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가 되는 얘기 혹은 이해하는 얘기, 화합한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죠.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장르 영화로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근데 저는 이 해석에 반대를 하는 편이고요.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차례차례 한번 짚어볼 건데, 어쨌든 처음에 이 영화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전반부는 빈프리트라는 아버지의 얘기고요. 그 후반부는 이제 이네스라는 딸의 얘기, 그리고 이제 좀 더 잘게 쪼개면 제일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게 되는 어떤 기점들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죠. 이 영화는 가정 드라마, 코미디로 보면 그냥 무난한 화합의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화를 유럽 영화 혹은 독일 영화라는 컨텍스트에 올려놓고 보면 완전 다른 해석이 가능한 영화예요. 왜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사실은 이거 거꾸로도 가능한 말이거든요. 어쨌든 인생은 희비극이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 농담이라는 코드가 이 영화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코미디로 보이죠.
좀 웃긴 장면도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끊임없이 농담 시도하기 때문에 코미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코미디적 요소가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비극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볼 때는 비극적 요소가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여기서 비극적 요소는 이 유럽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상황에 놓인 유럽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예요. 아마도 최근에 개봉했던 그 나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영화가 아마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하층민의 삶, 이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면 이 영화는 중산층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파편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실제로 이 가족의 삶들은 다 쪼개져 있죠.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여 있긴 하죠.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간섭하기 시작했을 때 이 세대들의 차이, 세대 간의 갈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건 사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이것들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영화는 그 과정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세 세대가 나와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부녀 세대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전 세대, 할머니 세대도 있는 거죠. 할머니도 초반에 잠깐 나오는데요. 빈프리트 같은 경우는 68세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위에 자유주의 그리고 삶의 질을 외쳤던 그 세대에 놓이는 사람이고요. 이 이네스 같은 경우는 독일 통일 이후의 독일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신자유주의 하에 무한 경쟁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시면 돼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세대라는 적이 있었고 그걸 물리치면 될 것 같았고 혹은 자본주의라는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적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책임이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무한 경쟁 속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되는 사람, 삶의 질, 뭐 여유, 뭐 이런 거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세대와 그 전 세대, 이 두 세대 간의 어떤 갈등들을 주요 축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전전 세대인 할머니 세대도 잠깐 나와요. 나치의 인종차별로 상징되는 할머니 세대, 그리고, 자본주의, 반자본주의 혁명으로 생각되는 아버지 세대,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이제 신자유로 대표되는 딸의 세대, 이 세대 간의 어떤 차이와 대결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프리트라는 인물이 지금 신자유주의 상황이라는 거를 모르진 않아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오프닝에서 짧게 보여주는데요. 오프닝에서 그 수업을 받으러 온 루카스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수업 안 받을래요 라고 하니까 피아노 수업 그만 받을래요 라고 하니까 바로 대답한 게 별로 놀랍진 않구나, 짐작했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아노 어떡하지? 너를 위해서 이게 마련해 온 건데. 사실은 농담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늘 농담으로 얼버무리긴 하지만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이 돈에 묶여있는 관계들 혹은 피아노 수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아마 그 친구는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아노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이 교육이 계속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되게 상징적으로 딱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기 싫으니까 늘 끝에 농담이야, 농담이었어. 이 피아노 너를 위해서 샀는데 어쩔 수 없네, 농담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한테서 농담은 되게 절박한 거죠. 이 상황을 버텨내기 위한 미쳐있는 세상인 거잖아요. 신자유주의 세대라는 게 자유주의를 꿈꿨던 사람들한테는 지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서 유일한 탈출구,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인 거죠. 농담이라는 어떤 방어 기제를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그 전 세대의 이제 어머니랑 에피소드도 짧게 나오는데 전 세대인 어머니와의 관계에도 이 늙은 개인 빌리를 매개로 해서 짧게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늙은 개 빌리가 자신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 하에서 어떤 삶을 꿈꿨던 사람이 이제 늙은 개가 됐고 결국은 그 개가 죽죠. 늙은 개를 안락사시켜라 라고 이제 어머니가 권하니까 농담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는 안락사시키지 않을 거라고. 약간 공격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자유주의 세대, 68혁명 세대가 그 전 세대인 나치 세대에 갖고 있던 어떤 감정인 거예요. 사실은 적이죠. 적대시하는 것들을 짧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가족들이 그렇겠냐라고 하면 가족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이거는 엄연히 세대 간의 어떤 대립을 은유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이 영화는 세대 간의 어떤 얘기들입니다. 상징화되어 있는 겁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늙은 개 빌리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이 늙은 개 빌리가 죽는다는 게 사건이 일어나는 되게 큰 모티브이기도 하죠. 딸에게 찾아가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믿었던 어떤 가치 혹은 이 빈프리트란 사람이 죽은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딸에게 날아가는 거고요. 걔가 죽은 후에 이제 빈프리트가 정원에서 이제 잠자고 있는 걔를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는 가장 어둡고 좀 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늙은 개가 잠자고 있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커팅이 된 다음에 바로 빈프리트가 잠자고 있는 화면을 연결시켜요. 사실은 늙은 개가 빈프리트다라는 거를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걔가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 아마 가장 크게 흔들리는 카메라를 보여줄 거예요. 멀미하는 것처럼 일렁이는 카메라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 인물의 1인칭적인 관점을 카메라의 운동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또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늙은 개라는 존재가 사실은 빈프리트라는 혹은 빈프리트가 상징하는 68 혁명 세대라는 거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편집은 이렇게 늙은 개 빌리가 죽은 다음에 딸에게 넘어가는 장면이 엄청난 시간 첨부를 해요. 넘어가는 딸에게 가야지 혹은 비행기를 타야지 하는 그런 장면 다 생략하고 갑자기 아무 설명 없이 딸 회사 앞에 가 있는 장면을 보여주죠. 굉장히 급작스러운 쇼트거든요. 이 영화에서 좀 재밌는 거는 어떤 장면들은 굉장히 너무 길게 보여주고 이런 시간을 왜 보여주지 싶을 만큼 길게 보여주고 어떤 장면은 갑자기 축약을 시켜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축약을 시켰죠. 그 시간 점프를 시키는 건데 이게 한편으로는 독일과 루마니아의 어떤 상징을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영화의 설정을 왜 루마니아 부카레스트라는 지역으로 했냐라고 하면 이게 신자유주의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거든요.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독일 자본 혹은 미국의 서구 자본들, 북미 자본들이 루마니아에 막 침투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단계에 있는 국가. 그리고 실제로 루마니아랑 독일이 국경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독일 회사들이 많이 가서 이 딸처럼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자본의 침략이죠. 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근데 이 쇼트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임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라고 하면 이 루마니아와 독일이 같은 나라인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요. 사실은 국경을 넘어간 건데 그냥 이웃집 방문한 것처럼 쇼트가 연결되거든요.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묶여있는 곳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쇼트이기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 개 빌리는 죽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빈프리트라고 하는 68세대의 어떤 사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부터 등장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연기하고 있는 다른 존재, 분열된 자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지켜왔던 가치, 6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는 죽은 거예요. 그 늙은 개와 함께. 그 다음부터는 버텨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늘 가면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이 빈프리트라는 인물은. 이 빈프리트 인물이 가면놀이를 하는 가장 큰 소품 중에 하나가 틀니. 틀니를 끼고 계속 농담하는 거잖아요. 혹은 농담을 하고도 꼭 농담이었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여요. 이 농담이 아니면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덧붙이는 거거든요. 진심을 얘기하고 농담이라는 꼭 사족을 덧붙이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방어 기제이자 저항의 도구인데 이 시대에 대한 저항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틀니가. 틀니를 어떤 상황에 끼는지를 잘 보시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말 버티기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주로 이제 그런 멘트들이 나올 때 제정신으로는 자기의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올 때 틀니를 갑자기 껴요. 농담을 하지 않는데도. 예를 들면 그 부카레스트에서 그 기업 CEO가 막 연설을 하거든요. 앞으로 루마니아는 잘 될 거고 루마니아 우리가 개발해 줄 거고 이런 연설을 하는데 그 사실 이 빈프리트가 볼 때는 헛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판을 엎을 수 없으니까 그 순간에 농담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갑자기 틀니를 껴요. 그러니까 버텨내는 어떤 도구인 거고 틀니로 상징되는 농담의 세계가 이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방어 기제이자 저항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네스라는 존재, 이 신자유주의 한해 태어났던 신자유주의 세대를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 젊은 청년들은 어떠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네스도 사람들을 잘 자르고 여기서 유능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는 정말 효율적으로 잘 자르는 거잖아요. 냉혹하게. 실제로 사장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이네스가 굉장히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걸 마치고 나서 얘기를 해주죠.
당신은 짐승이야 라고 이 칭찬이기도 하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딱 칭찬을 듣고 나서 회의를 마치고 이네스가 처음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는 창밖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잠깐 응시해요. 창밖을 볼 때 그 루마니아의 어떤 다른 풍경들, 삐까뻔쩍한 뭐 건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 개발된 어떤 상품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허름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 공터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쇼트가 되게 뜬금없거든요. 왜냐면 맥락이 없이 그냥 창밖을 보는데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잘 만든 영화가 되게 그렇지만 쓸데없는 쇼트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쇼트의 의미 부여가 다 돼 있다고 보셔도 되고 이 쇼트의 의미도 있는 거죠, 당연히. 제가 볼 때 이게 창밖에 보여주는 쇼트는 루마니아의 하필이면 빈민가를 보여줬다는 게 이네스도 이 바깥 세상,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진짜 삶 혹은 내가 벌이고 있는 짓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앞가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걸 알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투사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위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큰 일을 하나 마쳤죠. 큰 산 하나 넘었어요. 그러고 나서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그게 잠깐 보이는 거죠. 물론 보인다고 해서 그거에서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그쪽으로 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하지만 그게 내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난 나를 먼저 지킨다. 뭐 이런 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화의 진짜 농담이라고 할 수 있는 토니 에드만이 등장을 하죠. 토니 에드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네스란 존재의 남성형인데, 그러니까 빈프리트가 자신을 버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스와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딸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 절박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네스도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일하고 있는 일터로 데려가요.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직접 보여주죠. 하지만 여전히 차이를 드러낼 뿐 뭔가 소통이 된다거나 이해한다거나 장면들이 보이진 않거든요. 실제 석유 시추 현장에 가서도 뭐 유머를 잃지 마세요 라고 했던 토니 에드만의 발언에 대해서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이네스가 반박을 하기도 하고 계속 이제 의견 대립하는 것들을 보여주죠. 시추 현장 다음에 가정집에 방문하는 그 장면부터 이제 영화 또 한 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중간까지는 서로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낸 거였다면 이제 조금씩 이해할 수 있나? 라는 어떤 가능성들을 제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상징적인 장면이 크게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낯선 사람 부활절 달걀을 칠하고 있는 집에 가서 그 그레스트 오브 이란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생일 파티에 낮잘 파티를 하는 장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그레스트 오브이란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되게 웃긴데 아버지가 그냥 피아노를 치니까 이네스가 또 이 노래야? 라고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반복을 해요. 앞에 전사를 크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이 노래를 자주 불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인 거죠. 아버지에게 세뇌를 받은 노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딸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는 노래인 거죠. 노래 내용 가사 자체가. 근데 문득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확 공감이 될 때가 있죠. 아마도 이 영화에서는 이 노래 내용이 그동안 그렇게 싫게 지읒게 들었던 아버지의 어떤 잔소리가 이네스라는 사람에게 뭔가 와닿았나 봐요. 토니 에드만의 입장에서 뭐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을 그려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면은 되게 다 보여주고 어떤 장면은 갑자기 점프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다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왜 다 보여주지 싶을 만큼. 이 그레스트 오버라는 노래를 완창을 해버려요. 근데 완창할 때 그 이네스의 표정,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다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몰입해서 완창을 하고 나중에 또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내가 왜 이랬지 하고 그냥 갑자기 뛰쳐나가 버린 장면. 사실 그 장면이 마음이 열리는 장면들을 그대로 그냥 장면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노래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하필이면 부활절 달걀이라는 소품을 놨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상징이에요. 좀 도식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네스라는 인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시점으로 해서 두 사람이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토니 에드만은 이네스의 입장에서 한번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네스는 토니 에드만 혹은 빈프리트라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라고 한번 문득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영화에서 대사로 하거나 누가 묻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그레스트 오브를 부르고 있는 이네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딸이 갑자기 노래 다 부르고 뛰쳐나간 다음에 이 빈프리트가 되게 뭔가 허탈한 모습으로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서
계단 복도에 잠시 앉아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의 구도, 색감, 그리고 톤이 처음에 그 늙은 개가 죽었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늙은 개 죽었을 때 지쳐서 잠깐 걸어가다가 자리에 덜썩 주저앉는 그 장면과 이 장면이 굉장히 겹쳐 보여요. 한편으로는 딸이 그렇게 뛰쳐나간 게 아버지에게는 그런 심정으로 또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장면의 유사성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생일 파티 장면, 아마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생일 파티 장면은 코믹한 톤을 주지 않기 위해서 되게 신신당부를 하고 찍었다고 하고요. 파티 장면 자체는 롱테이크로 다 한 호흡으로 찍고 나중에 편집을 이제 잘라서 붙여서 썼다고 합니다. 이 서프라이즈 알몬 파티를 벌이는데요. 처음에 구실은 드레스가 되게 쪼이니까 이렇게 답답해하다가 갑자기 옷을 벗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옷을 벗어버렸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자기를 감싸고 있던, 압박하고 있던, 혹은 실적, 성공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네스가 늘 이 루마니아를 떠나서 그 아시아 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사장이 계속 머물러라고 이제 압박을 해요. 근데 또 눈치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거가 자기의 일이라고 해요. 실제 컨설팅이라는 게 약간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상대방의 어떤 눈치 기분을 살펴요. 이 사장, 이 의뢰인의 사장의 부인을 쇼핑을 해줄 때 표정을 한번 보면 굉장히 상대방 눈치를 살피고 있는 표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비서인 앙카가 이네스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네스가 자기 의뢰주인 그 사장의 부인을 바라보는 눈빛과 똑같은 거죠. 이 사람들은 다 어떨 땐 갑이고 어떨 땐 을인데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표정인 거고 사실은 이 나치 파티를 벌이는 순간부터 이네스는 그걸 깬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돼. 이제 속으로 욕을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라고 이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서글픈 게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얻을 때, 원하는 거 얻어야 될 때는 이렇게 뭐랄까요.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을 잘리가고 하고 버리는 일이니까 이 정도를 해야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바닥을 치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네스에게는 이게 되게 통쾌한 장면이 아니죠, 사실. 미쳐 있는 거 사실 거의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아갖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건데 이 정도로 자기를 다 버리고 일을 저질러야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혹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감정 상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되게 비극이죠. 이 상황 자체가 코믹이면서 굉장히 비극인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얻으려면 자기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절박한 상황. 심지어 이네스 정도 되는 비서인 잉카가 바라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위치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모두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존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비극이죠. 그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나요, 사실. 이 영화에서 뭐랄까 성공하는 사람, 결국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 해피엔딩?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게 철저하게 실패하는 얘기거든요. 실패한 얘기고 실패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얘기인 거죠. 나중에 이제 쿠케리 의상을 입은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불가리아에서 악기를 쫓는 의식 때 사용되는 어떤 상징이라고 하고 그 옷을 입고 이제 아버지가 포옹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냥 관습적으로만 보면 두 사람이 이해했구나. 서로 이제 화해하고 화합하는구나 라고 보이는데 저는 뭐랄까요.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로 보였어요. 이 장면이. 결국 그렇게 해서 이해는 할 수 있죠. 이해는 할 수 있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봉합됐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한번 안고 끝나는 정도. 그래서 그 장면도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요. 웃긴 장면인데 아이러니하죠. 알몸에 사람과 앉는다는 그 털이 많은 사람이 앉는다는 게.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냥 버티고 서서 포옹하는 정도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장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가 뭔가 화합, 이해,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그 쿠게리 의상을 입은 아버지와 딸이 포옹한 장면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 영화 엔딩에 뒤에 사족이 하나 더 붙죠. 할머니 장례식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전후 세대가 이미 이제 다 떠나버린 그리고 이제
제일 선배 세대가 된 게 이제 68세대 아버지가 된 거고, 그 상황에서의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보여주고 끝이 나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하는 거죠. 아버지 인생의 의미는 뭐냐라는 그 딸이 너에게 행복이 뭐냐라고 되물었을 때에 대한 답. 아버지가 그때 인생의 의미는 다 지나가고 나서 알 것 같다. 그때는 모른다. 라고 하면서 순간을 놓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기억을 떠올리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게 적절한 대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나간 걸 떠올리는 것 정도뿐이다 라는 거거든요. 어떤 한편으로는 딸에게 순간순간 소중히 살아라 라고 이제 교훈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 포기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패배 선언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는 사실은 완벽하게 실패하는 얘기이고 완벽하게 좌절한 사람들의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자유 시대에 놓인, 이 무한 경쟁에 놓인 사람들의 삶, 이 퍽퍽한 삶이 어떤 세대 간의 어떤 화합, 아니면 포옹 한 번으로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사실은 이해라는 말도 되게 어폐가 있는데,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게 본질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해는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 최대한 다가가려고 하는, 그리고 인정하려고 하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감독이 이 영화가 그러면 포기하는 얘기냐, 내려놓는 얘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감독의 답변은 내려놓는다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다. 여기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68세대의 경우에는 우리의 혁명이 패배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딸 세대, 신자유 시대에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의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 지옥이다, 엉망진창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딸의 입장에서 혹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는 정도. 그냥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끌어주고 교훈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상황이다 까지 해서 끝나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너무 지옥도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절망적인 희망이라고 한 줌 없는 상황을 냉정히 보여준 영화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 하나 더 좀 가치를 붙이고 싶은 게, 사실 여기까지가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세 번째 봤을 때 좀 다르게 다가왔던 거는, 어쨌든 이 영화는 유머가 넘치는 영화고 코믹이라는 톤으로 감싸져 있는 영화인데, 영화에서 전달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나한테 그렇게 직관적으로 절망적이다라고 느껴졌냐면 그렇진 않았어요. 어떤 전반적으로 뭔가 화해가 되는 것 같고 화합을 하는 것 같고 하는 뉘앙스를 주거든요. 영화의 이 뉘앙스는 감독이 이 세계 전체에 갖고 있는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최소한의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 모든 인물들은 매번 이별을 하거든요. 이 영화는 이별이 반복되는 영화예요. 늙은 개를 떠나보내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또 아버지와 딸도 결국 헤어지는 거죠. 나중에 따로 살아야 되니까. 결국 누군가를 떠나보는 얘기인데, 그 떠나보내는 거에 대한 인정, 그리고 떠나보내고 나서 빈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차 있는지에 대한 인정.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아버지도 마지막 대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억을 떠올리는 것 뿐이다 라고 하거든요.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에 매달려 있는 삶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을 사는 게 아닌 거죠. 과거를 살고 있는 건 거고, 우리가 지금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 이렇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특히 아버지 세대들, 전 세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졌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영화는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솔직하게 타인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되게 크게 와닿았던 건 어떤 실패에 대한 탄력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실망하고 실패하잖아요. 특히 신자유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게 수치화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성과, 위치가 숫자로 계산이 돼요. 사실 모호하게 내가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겠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할 때는 잘 안 드러나던 것들이, 뭐 지금 성적은 너는 얼마, 넌 돈을 얼마 벌었고 재산이 얼마고 얼마를 더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숫자로 계산되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자기한테 어떤 가늠이 오거든요. 위치에 대한. 근데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절망감과 작은 좌절들을 줘요. 근데 그 좌절들 속에서 꺾여지냐 아니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냐, 요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후자예요. 어떻게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거고, 그걸 살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정이죠. 지금 이렇다. 그리고 네가 그렇다라는 거 인정.
근데 정확히 구별해야 될 거는 인정과 이해는 달라요. 이해는 상대방을 완벽히 이해한다는 것도 되게 오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난 널 이해하니까 내가 널 가르치겠어 라는 태도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선배 세대들의 어떤 태도인 거죠. 근데 사실 인정은 그냥 너는 그렇게 생겼고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같이 살자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 가족 같은 경우는 그냥 서로 다른 모양이거든요. 아버지도 다르고 어머니도 다르고 딸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생활도 다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족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걸 확장하면 국가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빗대면 EU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다른 모양들이 있고 서로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완전 다른 개성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를 같이 안고 간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틀렸다. 맞다로 나눠서 쳐내고 배척하고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게 선배 세대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에 비유하면 나치 독일 세대와 그리고 이 U8 리베로 세대는 배척이죠.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간다는 건데 같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고 영화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선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그게 그냥 안다는 거였어요. 네가 어떤지 알고 내가 어떤지 알고 지금 상황을 직시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솔직하게 인정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고 그게 한편으로 굉장한 희망을 준다고 봤어요. 제가 아마 이 영화에 크게 꽂힌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정. 그게 지금의 실패가 아닌 걸로 만들어주는 어떤 최소한의 계기가 아닌가 싶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영화는 결국은 패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라는 게 본질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죠. 끊임없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다르다는 걸 알지만 잘라내거나 단절하지 않고 같이 안고 가려고 하는 태도 그게 가족이라는 거고 공동체라는 거고 국가라는 거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신자유 시대를 버티는 법에 관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영화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뭘 필요로 하는지 결핍된 부분을 짚어주는 영화가 있으면 그게 그 타이밍에 인생의 영화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 혹은 뭔가 비상식적인 세상, 정의롭지 않은 세상,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뭔가 망가진 세상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진짜 현실이 저렇구나 라고 직시할 수 있는 영화인 거고요. 오히려 섣부른 위로가 아니라 뭔가 제대로 짚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볼 때,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느낌이 다 달랐고 특히 세 번째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구나 혹은 살아야겠구나 라는 어떤 희망이라고 부르기 좀 쑥스러운 어떤 힘들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다가왔던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작은 자잘한 어떤 좌절들로 좀 상실해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영화가 위로가 아닌 위로를 주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대중성은 60점입니다. 이 영화의 예술성은 100점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